5세기에 살았던 피렌체 주교 성 제노비오의 삶을 그린 연작 4점 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성 제노비오는 훗날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 되었으며 이 그림에는 보티첼리가 살았던 15세기 당시 피렌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선 원근법이 그림에 공간감을 줍니다. 중세 그림의 금빛 배경 대신 하늘과 산이 보이는 풍경 앞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다정히 앉아 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몸짓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모가 손에 든 석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대리석 난간 앞에는 화가 이름이 쓰인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을 배경으로 갈대로 만든 십자가를 든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에게 훗날 겪게 될 순환과 부활,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건넵니다. 섬세하게 표현한 성스러운 인물들 사이의 교감이 돋보입니다. 배경의 건축물과 성모의 모습으로 강조된 두 아이의 손이 화면 중앙에 있으며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속 인물들이 배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르키소스 또는 나르시스가 물그릇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에코와 나르키소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ним프 에코의 사랑을 거절했을 뿐더러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나르키소스 신화는 오늘날 허영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령의 신 머큐리가 다정하게 아들 큐피드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사랑의 신 비너스는 그 옆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빌려 그린 누드에서 이상적인 비례와 사실적인 명암법이 돋보입니다. 비너스는 원래 큐피드를 바라보았으나 지금처럼 우리와 눈이 마주치도록 자세가 수정되었는데 이처럼 캔버스에서 바로 그림을 고치는 방식은 유화기법에 능숙한 베네치아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목판에 템베라 물감으로 그린 작은 크기의 작품입니다. 정교하고 정확한 선, 밝고 고른 빛의 묘사는 템베라 기법의 특징입니다. 15세기 중반 이전의 이탈리아 초상화가 대부분 고대 로마 동전에서처럼 옆모습으로 얼굴의 반만 드러낸 데에 비해 그림 속 소녀는 비스듬히 앉아있어 우리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티치아노가 20대 초반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머리에 두른 베일을 비롯한 투명한 천의 표현에서 화가로서 티치아노의 솜씨와 기술이 젊은 나이에 이미 완숙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반니 벨리니의 제자인 티치아노는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로 유럽 각국의 강력한 통치자들이 그에게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모로니는 반짝이는 호화로운 복식, 값비싼 갑옷 등으로 귀족들의 우아함을 표현한 전신 초상화로 유명했습니다. 세틴 드레스의 화려한 다홍색과 치마의 체크 무늬, 드레스의 꼬임 장식과 세로 트임은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로 모로니는 유화기법을 활용하여 질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부채 손잡이를 손으로 가린 것은 손잡이가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 사치금지법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모의 금빛 보좌와 왕관, 천사들이 연주하는 류트와 하프, 바닥에 카펫 등을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붉은 산호 목걸이는 그가 흘릴 피를 상징합니다. 성모자 머리 뒤에서 금색 빗줄기가 뻗어나와 이들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치품이었던 터키산 카펫에 발을 올려놓도록 한 건 역시 성모를 예우한다는 뜻입니다.
한 소년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도마뱀에게 물린 아픔에 깜짝 놀라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감각적 쾌락 뒤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은유한 것으로 소년의 귀에 꽂힌 장미와 꽃병꽃 역시 곧 시들어 사라질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몇 달 전 그린 자아상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얼굴에 집중해 물감을 두껍게 발라 얼룩덜룩한 피부, 숱이 적어진 눈썹 등을 그렸습니다. 옷과 배경은 얇게 재빨리 칠해서 밝은 빛을 받은 섬세한 얼굴 표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화상으로 자신을 성찰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노인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회화 기술을 연습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이면서도 단순한 구도와 색채로 감동을 줍니다. 값비싼 울트라 마린을 사용한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 물감만으로 그려진 성모는 강한 빛을 받으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조각 같은 얼굴과 우아한 색채는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화풍과 비슷하지만 극적인 강렬한 빛은 바로크 회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여성들은 불에 구울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먼 배경에는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마르타는 그리스도에게 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음식 준비를 돕도록 얘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안트베르펜의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먹거리는 각각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각도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림의 풍족한 음식들은 실제 관찰을 통해 세심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베케라르는 빠르고 간략하지만 효과적인 붓질로 그림을 그려 화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먼 배경의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었다는 풍어의 기적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성적 암시들이 반복됩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은 담배를 다져 넣으려 파이프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으며 그 옆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은근한 시선을 던집니다. 바닥에는 정력제로 유명한 홍합 껍데기와 잃어버린 순결을 상징하는 깨진 달걀이 흩어져 있으며 열린 와인통과 막대기, 프라이팬 손잡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배경에는 한 소년이 몰래 그릇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얀 스테인은 어린이가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을 자주 그림의 주제로 활용했습니다. 그림 가운데에 있는 산 피에트로 성당은 1807년까지 베네치아의 대성당이었습니다. 고정적인 르네상스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설계를 바탕으로 16세기 후반 수리된 이 건물은 18세기 그랜드 투어를 하는 영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시골 저택을 팔라디오 양식으로 수리했습니다. 팔라디오 양식의 우아한 파사드가 있는 성당을 그린 이 그림은 전경의 베네치아 일반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해 여행 기념품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유행한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머리와 옷 스타일이 눈길을 끕니다. 머리는 가름 없이 빗어 넘겨 줄지어 따은 곱슬머리가 특징인 테드 드무똥 스타일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흰색 파우더를 뿌리고 진주와 비단으로 만든 파란색 꽃장식을 달았는데 이러한 머리 장식들은 그것들을 유행시킨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이름을 따서 폼폼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네모난 목라인과 커더크 레이스로 만든 섬세하고 화려한 소매가 돋보입니다. 그림
그림 속 여성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국무장관이던 돈 안토니오 데 포르셀의 아내 이사벨 데 포르셀 부인입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전통적으로 낮은 계급 여성인 마하의 복식이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스페인의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화려한 검은 레이스 쇼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검은 레이스로 만든 만틸라를 썼습니다. 만틸라를 고정한 빗에는 검은 리본으로 만든 꽃이 달려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자 유산세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세기 중반에 유산세를 재산증여세로 바꾸면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 부자들은 가지고 있던 미술작품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나갔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 그 작품을 다시 사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바스에서 자신의 가족을 진료해주던 의사 랄프 숀버그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낭만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파우더를 뿌린 가발을 쓰고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당시 유행한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한 인물들을 풍부한 색감과 가벼운 붓터치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일대 더런 백작이 자신의 아들이 17살 때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소녀는 1831년 13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고 말았기에 이 그림은 그를 추억하는 소중한 작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도금된 액자는 처음부터 그림과 함께 제작되었는데 로렌스가 직접 액자 제작가 조지 모란트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로와 레안드로스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 중앙 테라스에는 날개 달린 큐피드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으며 결혼의 신 히멘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테라스 아래 바닥과 어둠 속에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헤로와 레안드로스가 보입니다. 터너는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에서 보이는 균형 있는 고전적 구도, 감성적 색채, 그리고 대기의 효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컨스터블은 자신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서포크 지역의 일상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야외 스케치를 대형 캔버스에 옮겨 그렸는데 때로는 스케치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유화로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컨스터블이 1819년에서 1825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 전시한 너비가 6피트여서 6피트 그림으로 불린 대형 풍경화 중 두 번째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해지는 교훈적 이야기들을 모은 이솝우화 중 머큐리와 나무꾼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머큐리가 금도끼를 들고 강에서 나오자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금도끼를 받으러 달려가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세잔의 초기작으로 스튜디오의 물건들을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난로 뒤에 캔버스를 놓아 검은 난로가 돋보이고 난로의 검은 연통은 그림의 화면을 좌우로 나눕니다. 화면 왼쪽의 난로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화면 오른쪽의 테이블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전체 색채가 어두운 것은 세잔 초기 그림의 특징입니다. 사전트는 다양한 재질 위에 떨어지는 빛의 효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햇빛이 바닥을 부분적으로 비추는 모습이나 테이블보 주변에 빛과 색이 반사되어 얼룩덜룩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습니다. 빛의 효과에 대한 관심과 물감을 잔뜩 묻힌 뒤 캔버스에 바로 칠하는 유려한 붓질 방식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르누아르는 1881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본 고대 로마의 조각상과 르네상스 회화에서 영감을 얻어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붓터치와 보색으로 대상의 빛과 움직임을 표현하였으며 붓으로 번진 듯한 느낌을 표현해서 그림 속 여성과 그 주변 풍경을 더 감각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방고흐가 정신병이 악화되어 남부 프랑스의 생레미 마을 근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인 1890년 5월 4일경 동생 테오에게 그림이 잘 그려진다, 새롭게 자른 잔디 모습을 2작품이나 그렸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서 말한 2작품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방고흐는 잔디와 잡초 위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감정을 담은 표현적인 밝은 색채와 유화 물감을 겹쳐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이 특징입니다. 1880년경 고갱은 세잔의 그림 6점을 구입했는데 그중 과일 접시, 유리잔, 사과가 있는 정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전시된 고갱의 작품은 고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최고의 보석이라고까지 말한 세잔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과일, 비스듬히 놓인 칼, 구겨진 테이블보 등 세잔의 정물화 속 소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 고갱이 사용하기 시작한 사인 P고가 왼쪽 아래에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마네는 잔을 여러 개 들고도 맥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서빙하는 종업원들의 솜씨에 감탄해서 그중 가장 뛰어난 종업원에게 작업실에 와서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호자도 함께 가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마네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그림 속 파란 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그녀의 보호자입니다. 모네가 1914년에서 1917년 사이에 그린 붓꽃 연작 20점 중 하나로 지베르니에 있는 그의 정원을 그린 것입니다. 붓꽃은 모네가 가장 좋아한 꽃이었습니다. 붓꽃 연작은 대부분 높이 2m의 대형 작품으로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시점을 보여줍니다. 모네는 두껍고 대담한 붓으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물감을 칠했고 캔버스에 흰 바탕이 드러난 채로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모네가 백내장으로 시력이 온전하지 못했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모네가 사망했을 때도 작업실에 있었으므로 모네가 작품을 완성했는지 아니면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잘랐어. 한 25년 만에 먹나 봐.